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 집안은 여자를 밝히는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파탄이 났었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 계기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세상 모든 어머니께서들 그러하시듯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키울 경제력이 없어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맡으시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려온 새 엄마와 그녀가 데려온 딸, 저보다 3살이 많은 새 누나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이 가정도 얼마 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또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죠. 2번의 이혼 끝에 맞이한 3번째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이리저리 날뛰던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새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2분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와는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둥이가 태어난 거죠. 제가 어버키였다 싶은 동생이에요. 지금 그런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다니 새삼 또 놀라요. 언제까지나 제겐 애기 같은데 말이죠. 꽤나 복잡한 가정사를 뒤로하고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고는 불쑥 제 자취방을 찾으셨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 여쭈니 어렵게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첫 번째 새 엄마 기억하냐면서 교통사고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이미 장례식까지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남은 새 엄마의 딸이 안타까워 대학 졸업 때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다면 저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니 사실은 그 딸아이와 함께 자취방을 쓰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저는 곧 군대를 입대한 예정이니 같이 지내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을 거라며 그동안 그 아이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옆에서 잘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이나 다름없는 새 누나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저에게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새 누나는 솔직히 정말 예뻤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새하얀 피부, 살짝 마른 몸매, 속쌍꺼풀이 있는 큰 눈. 정말 예쁘더라고요. 방에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곧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누나를 잘 챙겨주라며 갈비탕을 미리 가져다 주셨거든요. 새 누나도 상심이 큰지 야위였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은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저도 다음날부터는 학교도 나가고 과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리저리 꽤 바쁘게 지내느냐 새 누나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새 누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누나와 맛있는 걸 먹으라고 용돈을 좀 더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제도 마침 다 끝났고 배도 고파서 새 누나와 함께 먹으려고 초밥을 사갔습니다. 새 누나의 방문을 두드리니 새 누나는 좀 더 야윈 모습으로 방문을 열더라고요. 집안이라 편하게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포장해온 초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포장지를 뜯고 초밥을 먹는데
새 누나는 역시나 잘 먹지 못하더군요. 천천히 드시라며 물을 건네주자 새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휴지를 꺼내며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새 누나는 미안하다며 엄마가 초밥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깨라도 기댈 수 있게 새 누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아주자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새 누나의 눈물을 보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그녀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새 누나의 눈물이 멈춘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서 이렇게 울고 나니 속이 조금 개운한 것 같다며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한데 혹시 잠들 때까지만 곁에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정말 곧 있으면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여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말라며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있어주겠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새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샴푸 냄새에 순간 아찔하더군요. 새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먼저 눕히더라고요. 침대는 급하게 마련한 거라 그렇게 크지가 않아 둘이서 나란히 눕기에는 약간 좁았어요. 새 누나도 곧 제 옆에 바짝 붙더니 저를 죽부인처럼 끌어안더군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새 누나는 저를 끌어안고는 점점 제게 더 가까이 오더니 입술을 맞대더군요. 사고가 정지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데 새 누나가 다 잊게 해달라면서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해가 뜨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게 참 좋더군요. 각자의 방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 누나도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밥도 잘 먹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영장이 나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솔직히 새 누나가 한 번이라도 면회를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새 누나를 본 적이 없네요. 휴가를 나왔을 때 집에 가보니 누나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나간 후였던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연락처도 바꾸지 않았을까 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면 새 누나는 제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요? 잘 지내고 있는지 문자라도 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쾌하고 재밌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심심할 때 이런 글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이번엔 제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가 방송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참 남이 보기에는 기상천외한 일이라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5살 연상 남편이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만나서 별 탈 없이 잘 살아왔었지요. 저는 금융 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은 잘 다니던 공기업을 때려치고 뭐에 홀렸는지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초반에는 사업이 꽤 잘 됐어요. 그랜저를 타다가 외제차로 차도 바꾸었으니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물건들 압류해 담보 잡힌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되고 집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정에서 빌린 돈과 제가 모은 적금들과 투자금을 전부 빼서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지요. 당신 지금 불경기이고 사업하는 거 너무 위험해. 지금 내 돈이랑 우리 친정 돈 얼마 들어간지는 알지? 나 그 돈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 내가 이런데 자기는 오죽할까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자기 다시 사업으로 재기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어떻게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돈 모아서 살아보자. 라면서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업했을 때 잘 나갔던 모습이 원래 자기 모습이고 지금이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라면서 부정했지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허구한 날 밖에서 후배들 술 사주고 잘 나갔던 시절 자존심 못 버려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지요. 남편이 분수도 없이 돈을 써대서 영수증과 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아가씨들이 나오는 업소에 수차례 들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남편이 밖에서 하고 다니는 행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 외제차만은 팔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외제차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제차 있는 걸 믿고 밖에서 허풍을 그렇게 떨었답니다. 아가씨 나오는 술집 가서 본인 차 키를 보여주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은근슬쩍 자랑을 하면 아가씨들의 옆에서 치켜 세워주고 아양을 떨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또 그 아가씨들한테 호구 잡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신용카드로 긁었고요.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혼하자고 하고 거실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며 말했지요. 내가 당신 사업 망했을 때도 찍소리 안 했어. 당신 나쁜 마음 먹을까봐.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당신 물건들 앞으로 압류 들어오고 경매 들어가려고 한 거 내가 막은 거고.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밖에서 그렇게 술 먹고 허풍 떨고 살아? 당신 밑바닥에서 노는 삼류 양아치보다 더 못해. 당신 딸도 있어.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혼 도장 찍자. 여기서 끝내. 라고 말했지요. 한 번도 남편한테 화낸 적 없고 언제나 남편을 뒷바라지 해주던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남편도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울고불고 무릎 꿇고 있는 걸 뿌리치고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짐을 두고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 사람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펑펑 울었고요. 시부모님들도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해 남편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계속 저 달래주고 그때는 정말로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끝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도 정말 몇 날 며칠, 아니 몇 주를 저희 친정 앞에서 무릎 꿇고 각서까지 써왔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었다면 얄짤없이 이혼했을 텐데 딸 생각해서 꾹 참고 결국 남편을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로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살았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기업에 취직을 했지요. 이 사건 이후 한 3년이 채 안 되었을까요? 건강했던 저희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도 다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엄마가 떠나셔서 참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지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거의 8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기신 유산 중 땅 3,000평 가량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엄마가 평소에도 당신이 쓰러지게 된다면 이 상가는 이렇게 쓰고 땅은 너가 가지고 이건 아빠 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관련 자료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제가 금융 쪽에 일하고 부동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땅을 팔고 서울 쪽에 집을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땅을 판 돈으로 서울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샀고요. 결국 저희 판단이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직장 생활 10수년을 해도
벌까 말까한 돈을 벌었고 저희도 서울 강남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번 게 남편이 그 허풍과 허세, 그리고 망나니 같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터졌지요. 한 3달 전부터 남편이 급격하게 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무기력하게 대답하고 얼굴빛도 칙칙해지고 시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남편이 요즘 도통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수도 없고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했지요. 시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속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한 일주일 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 힘나게 해주는 한약이랑 여자 몸에 좋은 보약, 손녀 거랑 제 거 지었으니 잠깐 들려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시댁에 들려서 보약 받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곶감이랑 이것저것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곶감이랑 인삼 절인 것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4통 정도 왔나? 식탁 위에 둔 핸드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니까 시어머니가 급한 전화인 것 같으니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 빨리 좀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랑 저랑 깜짝 놀라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달려갔죠. 경찰서에 가보니 남편 얼굴은 완전 얻어 터져서 피투성이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옆에 어떤 여자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더니 너가 얘 엄마냐? 내 돈 내놔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남편이랑 어떤 남자는 형사로 추정되는 분 앞에 앉아있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륜이죠.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강남에 살고 외제차도 끌고 하니 그 여자한테 사기를 쳤나 봅니다. 본인한테 돈을 주면은 본인처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주식 관련 정보를 정치하는 사람 끼고 얻고 있다고 하면서요. 결국 그 상간녀는 가족들 돈까지 끌어 모아서 2억 3천을 남편한테 줬고 남편은 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나 봐요. 거의 60%가 박살이 났고 원금 회복할 거라면서 그 돈을 또 주식에 투자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간 주식이 고점이었고 거기서 완전 물려서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렸나 봅니다. 그 이후 남편이 잠수를 탔고 상간녀 오빠가 본인 돈도 들어가 있으니 남편한테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엄청 보냈나 봐요. 집에 너 바람핀 거랑 사기치고 다닌 거 다 까발릴 테니 돈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돈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아무 말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싶었지요.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상간녀 돈으로 장난까지 치다니. 그렇게 남편은 계속 상간녀와 상간녀 오빠를 피해 다니다가 딱 걸렸나 봐요. 상간녀 오빠가 남편을 죽도록 패고 옆에 길 가고 있던 분이 신고해줘서 경찰서에 끌려온 것이었죠. 시어머니도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울고불고 소리치다가 자초지종을 들으니 남편 등을 때리면서 주저앉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람핀 남편도 너무 미워 죽겠고 이제야 엄마 유산으로 재산을 불려서 다리 뻗고 살려나 했는데 남편이 또 사기를 친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마누라가 돈 벌어서 네 먹여 살리고 있으면 곱게 집안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왜 괜한 사람들 힘들게 만들냐고. 이 거렁뱅이야. 돈도 없고 쥐뿔 능력도 없는 놈이 외제차랑 집을 믿고 밖에서 사기치고 다녀? 내가 천치 바보지.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하고 이혼을 안 했다는 게 너 때문에 내가 일찍 죽겠어. 차라리 이렇게 남한테 얻어 터지니 내 속이 시원하네. 너는 더 맞았어야 했어. 네 부모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애 아빠가 불륜을 저지르고 상간녀 돈을 빼서 이제 너랑 나는 끝이야 끝. 이 시간부로 내 집에 발 한 자국 들이지 마. 비밀번호 다 바꿀 거고 집 내놓을 거니까
넌 그냥 어머님 집에서 살아라 하는 행동 보면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 망나니 새끼야. 라고 하고 서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왜 그랬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하면서 남편을 때렸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이 걱정되어 남편과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에게 소송만 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 변호사 상담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유산으로 산 것이고 아파트를 산 지 10년 정도 되어야 재산 분할에 참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보면 손해봤지 저놈이랑 얼굴 도저히 못 보고 살 것 같아서요. 결국 1년 정도의 소송 끝에 법적으로 남편과 완벽한 남담이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상간녀와 남편도 서로 소송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남편이 상간녀 학교에 가서 난리치고 상간녀는 망신당하고 그 꼴을 본 상간녀 오빠가 또 남편을 찾아가 위협하고 아주 막장을 찍었더라고요. 뭐 이제 저는 그놈과 남남이니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사실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싸지 저놈은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치 앞도 모르겠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한평생을 착하고 규칙대로 살면 뭐하나요? 남편놈 잘못 만나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딸아이 보며 열심히 살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사연자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글에는 간략하게 담겨있지만 이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을 보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집니다. 이제 남편분과의 소송도 끝나셨고 앞으로 따님과 함께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사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레전드 채널도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들 많이 답답하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라는 위로의 말씀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레전드 채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 유부녀입니다. 모태솔로로 지내오다가 선으로 남편을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3년 전 출산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연애 및 결혼 후 출산 전까지는 관계를 잘 가지면서 지냈습니다. 별다른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고 그 후로는 육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밤낮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남편이 잠자는 시간대랑 달랐습니다. 그러다 2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지만 아이 육아보다는 훨씬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전처럼 즐거운 시간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었지만 조금은 불쾌하기도 하고 손이 닿는 것도 싫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 관계를 가졌지만 똑같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남편을 위해서 주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당분간만이라도 갑방을 쓰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는 남편과 부부싸움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서운함도 이해는 되지만 제가 참고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이 부부 클리닉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시 출산 전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회를 사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오던 사람이 아닌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얼큰한 매운탕 및 다른 안주를 만들어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나름 저희 둘은 각자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제법 많이 취하면서 같이 웃다가 부둥켜 안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남편의 터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러 번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같이 해장도 하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나들이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 집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10일쯤 지났을 때부터 아랫부위가 간지럽고 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관계를 가져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성병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돌아가는 길에 인터넷 검색으로 걸리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선천성, 후천성, 관계, 정말 예상치 못한 이유 등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이고 외출이라고는 마트 또는 어린이집 등하원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꾸 머릿속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서 얼마 지난 후부터 증세가 나왔고 후천성 즉 관계로 인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물어보자니 힘들게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부부간의 믿음마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가 한동안 정말 뒤집어진 방송사에서 취재까지 문의온 저희 믿기 힘든 사연을 제보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이혼하셔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6살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거의 할머니에게 저를 버리고 간 거나 다름없었지요.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계속 집에 누워 계시고 병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니 교회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쫄쫄 굶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저를 데려다가 씻기고 같이 밥도 먹여주시고 정말 친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저와 할머니를 챙겨주셨습니다. 종교 때문에 교회를 간 것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학교만 가면 엄마 없는 애라고 냄새난다고 왕따시키고 놀리고 힘든데 교회만 가면 다들 날 좋아해주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 대학 간 다음에도 꾸준히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곳에서 치유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자 3분이었고 한 분은 신학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분을 따라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 규모가 작아서 다니던 사람만 다녔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신다니 목사님과 저희들도 반갑게 환영해주고 어색하지 않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몇 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몇 달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껄렁하게 생겨서 솔직히 조금 처음에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성실하고 교회에 힘쓸 일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이 그 오빠들 중 2명을 좋아하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그 오빠들과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남자와 사귄 적이 없었고
그렇게 남자들과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본 경험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분들 중 한 명에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오빠도 저에게 잘해주고 아프다고 하면 바로 약국 가서 약 사주고 도시락도 사주고 그렇게 저희는 더블 데이트, 3대3 데이트도 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결국 그 오빠들과 사귀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오빠와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고 데이트도 하고 세상 행복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니 얼마나 푹 빠져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워터파크 같은 곳도 같이 오빠랑 가고 싶고 갯벌이나 동해안 바닷가도 가고 싶어 했는데 오빠는 짧은 바지 입는 곳 가기 싫다고 무좀도 있고 다리에 흉터 같은 게 있어서 자기는 사람 많은 곳, 다리 드러내야 하는 곳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뜨거운 물을 다리에 쏟아서 크게 흉터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도 긴 양말,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저를 지켜주고 싶다고 우리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겠다면서 저를 소중히 다루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에 대한 신뢰감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1년을 좀 안 되게 사귄 후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다시피 한 저에게 가족이란 품이 너무나 그리웠고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빠도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미루기도 미안했고요. 저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오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서약을 한 후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려고 했어요. 솔직히 너무 기대되고 떨렸습니다. 제주도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그날도 약까지 먹으며 날짜도 다 맞췄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터졌네요. 첫날 우도에 가서 구경하고 저녁으로 물회를 먹은 뒤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오빠와 와인을 먹으며 분위기를 잡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오빠는 저보고 먼저 샤워실에 가서 씻고 오라고 배려를 해줬고 그렇게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오빠가 들어갔고요. 샤워를 하고 있던 오빠가 잠깐 샤워실 문을 열며 같이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씻고 나오라고 하며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오빠의 발목에 있던 큰 발찌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게 무슨 발찌지? 뭐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전자? 그게 맞나? 라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오빠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저는 어떡하지? 하며 인터넷에 검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빠가 나오기 전에 저는 오빠의 가방을 뒤졌고 그곳에서 충전기로 추정되는 큰 물건과 함께 인터넷에서 찾았던 위치 추적 휴대용 단말기? 그 사진과 정말 똑같은 게 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잠옷바람 그대로 제 핸드폰과 지갑을 챙긴 채로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트렁크에 있었던 노트북과 제 옷들 전부 두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호텔에서 줬는 실내에서 신는 그 흰색깔 슬리퍼를 신고 달렸어요. 그냥 정말 뒤도 안 보고 오빠가 따라올까봐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쌩쌩 달리는 차들을 붙잡으려고 난리를 쳤고 결국 택시를 잡은 뒤 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며 공항에 도착했고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5시간 뒤에 출발하는 것만 있었고 저는 공항까지 오빠가 찾아올까봐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여자 화장실 안쪽에 들어가 벌벌 손을 떨며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오라고 그리고 신고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들짝 놀랬고요. 그렇게 저는 불안에 떨며 한시도 전화통화를 내려놓지 못한 채
겨우 비행기에 탔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친구네 집으로 가 저는 몸을 피했어요. 핸드폰에 정말 수백 통이 넘는 오빠의 부재중이 찍혀 있었고 친구들까지한테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야 오빠, 아니 그 미친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 교회에 접근한 거냐? 미친 거냐? 너 범죄자인 거 다 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발찌까지 차고 있는 거냐? 라고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 개놈 세리는 오해라고 아니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닥치라고 법원에서 고소장 날라갈 거니까 그거나 받고 입 다물고 살라고 하며 욕이란 욕은 다 했지요. 직접 만나서 복수해주고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범죄자이고 어떤 짓을 할지 몰랐기에 저는 친구 집에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놈 새끼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에 온 남자 2명, 그니까 제 친구들의 남자친구들, 걔네들도 발찌를 차고 있던 거였습니다. 제 남편을 포함해서 총 2명이 발찌를 차고 있었고 또 1명은 발찌만 안 찼을 뿐이지 범죄 이력이 화려한 그 인터넷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지역 검색해서 범죄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구들 중 1명은 충격으로 순간 기절해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다행히 저는 교제 중에 남자가 전과를 속였고 저 또한 알아차릴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충격적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발찌를 차고 해외로 신혼여행 간 사람만 집계된 것만 8명이고 발찌를 찬 걸 몰래 숨긴 후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범죄자 3명은 저희 교회에 와서 순진한 사람들 꼬셔서 본인이 욕구를 채우려고 했고 저와 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넘어간 거였고요. 저는 멍청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혼인신고까지 하고 정말 너무 미련 곰탱이였나 봅니다.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주변에서 조언해주거나 말려줄 만한 부모님이나 어른이 안 계셨으니 이런 사단이 났나 봐요. 정말 한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고 교회 사람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은 후 패닉에 빠진 상태였고요. 본인들이 정체를 들킨 친구 남자친구들은 아예 잠수를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는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몇 번을 대화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부르고 난리를 쳤더니 그 이후부터 포기하고 제 눈앞에 안 나타났고요. 저는 혹시 몰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직장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교회도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 목사님과 사람들에게 양해를 드리고 안 나가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계속 악몽 꾸고 밤에 약 없으면 잠들기도 힘들 정도로 저에게 큰 사건이었네요. 정말 여러분들은 남자친구가 발목 안 보여주려고 하고 긴 바지 긴 양말만 고집하면 한번 의심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세요. 제발 부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